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사는 게 김정은한테는 제일 좋은 거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완전히 행위나 다름없는. 나 때리지 마, 막 이런 거. 그렇죠. 나 핵 있다, 네, 막 이렇게. 네, 나 네. 괴롭히지 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전면전이 될 거라고. 언젠간 한국이 통일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 국가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휴전이니까 맞습니다. 종전은 아니고 전쟁이 ING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장 현실적인 또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은 북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과연 이제 북한이 다시 혹여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한미동맹의 이 전쟁 억제 능력이 네. 그리고 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오히려 이 자기들의 걱정은 한미동맹 내지는 심지어 한국만 남한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재래식 전력에서는 점점 그렇죠. 격차가 너무 나니까 네. 물론 뭐 탱크 숫자나 뭐 여러 가지 무기 숫자 자체는 여전히 많죠. 병력도 많고. 근데 그 질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웬만한 사람 전문가들을 인정하는 게 저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렇죠. 이번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보면 방공망이 뚫리니까 없죠. 아무 예. 뭘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무방비로 그냥 때리는 폭격을 대로 당하는 맞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저희는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미군이 28,000명이 여기 주둔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미국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나라고. 네. 이런 이제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옛날 그 한국전쟁 시기에 남침을 한다는 거는 새벽에. 예. 거의 진짜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은 무모한. 이제는 뭐 탱크 몇 대 혹은 수십 대 병력 앞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 바로 간파당하고. 그럼요. 예. 저희가 24시간 생각해보면은- 그걸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다 네. 경고를 줬는데 네. 네. 전 세계에서 네. 에이 설마 지금 무슨 21세기에 2022년에 네. 전쟁이야 딱 이렇게 네.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의 병력 이동도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이런 염려도 듭니다. 사실 김씨 일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을 유지하는 게 또 그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어떤 극단적인 정권의 일을 위기에 처한다면 극단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참 자주 나오는데 네네. 그걸 역시 아까 역사처럼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그 지도 체제는 자기들의 정권을 보호하는 게 제1 우선순위 목표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완전히 행위나 다름없는. 오히려 먼저 일으킨다면. 네, 먼저 일으키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 뭐 자동적 아주 많은 큰 가능성으로 이건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뭐 옛날에 6.25 때 못한 걸 우리가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정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을 뭐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낀 만큼의 먼저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만한 동기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뭐 내부에서 혹시라도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북한 내부에서 무슨 뭐 사태가 벌어진다. 근데 그런 경우라도 정권이 보통은 지금 김정은 정권 정도는 이미 굉장한 내구성이 증명이 된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구성이요. 예, 이미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정부가 웬만한 일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보거나 했을 때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됐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그걸
이렇게 제압하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 네,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한국을 남한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쵸.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사는 게 김정은한테는 제일 좋은 거고. 가장 자기가 안정적이고 체제를 그러기 위해서 뭐 핵도 개발하는 것이고 오히려 체제 보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최소한의 하나의 기본적인 억제책으로 막 급하게 지금 개발을 하는 거죠. 나 때리지 마, 막 이런 거. 그렇죠. 나 핵 있다, 네, 막 이렇게. 네, 나 네. 괴롭히지 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만약에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전면전이 될 거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물론 이제 어떤 그것도 바로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예.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 우리 서울이 가까우니까. 북한 저쪽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서울에까지 큰 그 피해가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냥 피해를 입고서 이제 적당히 휴전합시다 이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네. 전쟁이라는 게 시작을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전쟁의 시작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이 전쟁론의 대가가 네. 전쟁은 결국 이 세상에서 전쟁을 그냥 전쟁을 하기 위해 하는 전쟁은 없다. 목적을 갖고. 어디나 구체적인 목적을 하는데 결국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정치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그럼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정치적 목적은 보통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나 예. 정부가 그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은 하지만 한 번 시작이 되면 전쟁의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서 그 정부의 역할은 3개 중에 하나고 3분의 1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할 군인 이 사람들이 또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요소 나머지 국민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이 요소들이 막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그냥 돌아가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다치기, 재산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을 포함한 뭐 그 병사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다. 그 이게 한 번 감정이 이 전쟁의 상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휴전도 쉽게 못하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 반째. 어떻게 보면 저건 서로 지금 굉장히 양쪽 다 보면은 희생만 있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휴전을 하는 게 서로 인명 피해도 줄이고 하는 건데 네. 이제는 감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직접 도와주지 않는 한 러시아를 이긴다는 건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휴전을 못하느냐? 러시아한테 영토의 거의 뺏긴 4분을 뺏겼어요. 예. 저거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한다? 평화협정 안 되는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도 지도자 더더욱이 입장에서도 그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용인할 못하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일으키지만 끝내는 거는 군인, 국민, 지도자 다 이거는 합쳐서 맞물려서 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통제하기가 너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변수를 우리는 1953년에 겪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에 대해서도 좀 맞습니다.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남북한은 총력전이었고 네, 미국과 중국은 제한전이었고 맞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하고 타협한 산물이었다라고 네. 이 휴전 협정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되게 비슷해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소개하는 뭐
국제정치 대가 멀시알먼 교수 같은 시카고 대학의 네.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 전쟁처럼 얼어붙은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얼어붙은 전쟁. frozen conflict라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휴전 상태인 거죠. 지금 휴전이에요. 이게 어. 전쟁이 하다가 그냥 그대로 멈춰라 하는 상태로 예. 얼어붙은 겁니다. 음. 그렇다고 이게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얼어붙어 버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한국 네.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남침을 할 때는 무력으로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랬던 적화. 거죠. 예. 근데 그게 거기에 전제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남한적으로 빌빌거리고 있고 네, 별로 거기다 주한미군 다 철수했어요. 그때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그러면서 것도 에치슨 라인이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어선을 얘기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반도가 빠진 거예요. 저 밑에다 그어버린. 우리 방어선은 일본 열도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도선에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 한반도는 그 밖에 있는 게 돼버리고. 그때 에치스는 왜 그랬답니까? 그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은 뭐 그게 논란이 그림을 많습니다. 잘못 그린 거예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에 있어서는 네. 일본과 필리핀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을 했고 뭐 요즘 와서 이제 한반도가 좀 다르지만 항상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김일성 보고 여기 쳐들어와도 돼 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미국의 우선순위는 어쨌든 일본과 필리핀 열도라는 걸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반도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아하. 그걸 가지고 김일성이 모택동과 스탈린을 만나서 내가 쳐들어갈 테니 나를 지원해 달라. 처음에 모택동, 스탈린 둘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을 느꼈죠. 그거 위험하다. 미국이 들어오면 아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근데 미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김일성은 그럴 일 없다. 저 봐라. 에치슨 라인 봐라. 그럼 내가 가서 해치우겠다. 했는데 정말 모두가 놀랍게도 그 미국이 하루 만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구원 요청을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심지어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죠. 김일성으로 하여금 에치슨 라인을 말해서 남침을 유도하고 페이크. 뭐 이런 얘기도 페이크라고 나오는데 하기엔 너무 이제 피해가 제가 컸어서. 봐도 그거는 네, 아닌 것 그쵸.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고전은 했지만 연합군이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밀렸으니까. 내려가고 끝날 뻔했죠. 근데 우리 뭐 한국 분들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전쟁요군 메가더 장군이 네. 인천 상륙 작전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북진. 그러면 남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 북진 통일하자. 다 왔다. 그건 뭡니까? 김일성이나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양쪽의 생사를 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가 된 거죠. 두 지도자 모두 통일을 원했던 거죠. 북쪽도 원했고 남한도 원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은 처음부터 뭐 북진 통일을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 일단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저걸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밝혀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가 다 점령이 되면 우선 일본이 너무 위험해진다라는 계산도 있었고 유엔에서 헌장에 이제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라고 그걸 종이에 잉크도 안 맞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정식으로 바로 코앞에서 위반한 사례가 생겼는데 그걸 미국이 뉴욕에다가 본부를 세웠는데 이게 그렇게 이 국제 질서 구상이 완전히 다 흐트러지는 거기다가 이제 스탈린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가 이쪽 동아시아 이쪽으로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저쪽 입장에서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지? 하여튼 미국이 전격 참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여기서 2차 대전 끝나고 5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 다시 3차 대전을 하고 싶진 않았죠. 그 3차 대전이라 하면 혹시라도 중국이나 그때 당시 소련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 그래서 한반도에서만 이 전쟁을 적당히 끝내자. 그게 제한전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고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모택동이야말로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다 점령하고 대만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대만까지 마저 통일을 할까 하는 찰나에 김일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도 계속 중국의 모든 수뇌부는 저기 함부로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 왜 제가 사고를 쳤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냐?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연합군이 저 북중 그 네. 국경선까지 몰고 접경 지역까지. 올라오니까 더 이상 이걸 있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진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도 많은 중국 그 장군들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개입을 이제 결정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논란 또 겨울 공세가 시작되고 그렇지만 모택동의 입장도 미국하고 끝까지 가서 내가 뭐 전면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이 북쪽까지 올라오는 건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하니까 둘 다 중국과 미국은 제한전.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보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한국전쟁 3년 동안 전투가 가장 그렇죠. 전쟁이 왔다 갔다 한 건 첫 1년이고 나머지 2년은 그 휴전선을 왔다 갔다 계속. 그거를 놓고 거기서 휴전 협정을 어떻게 하냐 놓고 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냥 고지전이 왔다 갔다 하던 게 거의 나머지 2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게 됐고 그렇죠. 결국은 383 부근에 휴전선이 생겼고 그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남과 북은 총력전이었고 네. 미국과 중국은 제한전이었고 근데 이제 남의 집 앞마당 싸움이었고 이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한반도에서 또 있었습니다. 또요? 임진왜란 당시에 예. 우리 선조가 그때는 저 의주까지 가가지고 명나라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죠. 네. 근데 처음엔 명나라가 쉽게 안 보냈습니다. 그냥 병사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지금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개입 안 하려는 거 되게 비슷해요. 네네네. 그랬는데 진짜 일본군이 파죽지에서 북쪽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명나라 군대를 보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과 이제 일본군이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명나라가 일본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여기 적당히 휴전하자 하는 협상을 벌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학자들이 다 고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의 중간 어둠에쯤에선가 적당히 나눠서 조선반도를 분할해서 나머지 밑에는 일본 너희들가 알아서 하고 위에까지는 그 대신 오지 마라. 굉장히 비슷한 일이 러일 전쟁 직전에 또 벌어집니다. 그때도 이제 한반도를 놓고 이때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한번 물리쳤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진출을 꾀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반도를 러시아하고 낸 제안이 39도선 정도에서 나누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위에는 우리가. 근데 그걸 일본이 안 받았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한반도를 놓고 강대국들이 부딪히는데 그때는 서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그게 내가 그 한반도를 다 삼키면 그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도 그걸 용인을 안 하니까 그 경우에 나타나는 거는 타협책으로 한반도를 좀 반 정도 나눠서 완충지대로 만들자. 이게 이제 강대국들이 가지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입니다. 명나라 일본 그리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서 매번 비슷한 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게 38도선이냐 39도선이냐 휴전선이냐. 예. 참, 역사가 참 슬프게도 반복이 되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게 뭐 완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미국이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를 계속 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저도 뭐 그게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젠간 한국이 통일이 될 거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를 놓고 강대국이 이렇게 서로 첨예한 이런 패권 경쟁이 생기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걸 다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일환이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양쪽이 서로 타협하는 거죠. 네. 중간 정도에서. 그래서 여기는 완충지대로 놓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처음부터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들도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이 세력 전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흔히 우리 이제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넘버 원인 국가하고 넘버 투인 국가가 어느 순간 으르렁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넘버 원이 워낙 확고하니까 이인자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후로 하던 어떤 기회에 갑자기 강력하게 성장하는 이인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형성이 되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이걸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게 그 하버드 그레암 앨리슨 교수라는 분이 쓴 투키디데스의 함정. 지난 한 500년 동안 서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넘버원 큰 나라들 원투끼리 이렇게 세력이 경쟁이 붙었을 때 전쟁이 몇 번 일어났냐, 그런 사례가 한 16번이 있었는데 그중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12번이 전쟁이 일어나고 4번만 전쟁이 안 냈다. 근데 지금 미중이 경쟁하는 것도 비슷한 구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쟁을 막 하고 뭐 대놓고 들이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다들 피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자기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면 하나의 양쪽이 타협안으로 한반도를 나누어서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공동의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이미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단이 됐고, 그 분단된 상태에서 다시 미중 간의 이렇게 본격적인 세력 이 패권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중에 한반도를 완전 내가 지원을 남북한을 아무 하나를 지원해서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려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중국도 뭐 여기다가 갑자기 군대를 투입해서 북한을 도와주기도 그렇고 서로 판이 커질 염려가 있는 거죠. 미국도 여기다가 무슨 뭐 주한미군이 뭐 북진 통일하는데 그건 애시당초 메가더 때부터 트루만 대통령이 그걸 막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에서 보면 더구나 미중 간의 경쟁이 세지면 세질수록 여기는 좀 당분간은 이대로 놔두자.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런 거. 차선책으로. 그게 그나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아니어도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기제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남북만 놓고 보더라도 통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양쪽의 체제도 틀리고 서로에 대한 그 이해관계도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가장 이상적이게는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합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하려면 어느 하세월에 그렇게 될까? 그 방법이 아니면 만약 통일을 하려면 상당한 실질적인 무력을 통한 통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그게 쉬운 방안은 아니죠.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이미 그거는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우리가 암만 북한에 비해서 이제 군사력이 강해졌다 해도 누가 지금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통일하자는 걸 아마 웬만한 그 일반 국민들은 그거는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북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가 설사 하고 싶어도 미중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갑자기 지금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의 지금 상황이 여전히 이 지정학적인 강대국의 이런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주변에서 다 참전을 하니 판이 커지고,
그게 과거에 재래식 무기로 싸웠을 때와 최첨단 무기들이 다 있고 그렇죠. 핵까지 있는 이 시대에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뭐 평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정말로 자기들한테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뭐 사활적인 무슨 영토나 이익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대만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바다를 끼고 예. 나가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만은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도 그런 지정학적 의미는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이건 무도한 공격은 맞는데 역사적으로나 지금 미국이 군사 또한 심지어 경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이해관계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그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모든 경제 수출의 주요 통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가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적인 나름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라서 이제 그 전쟁을 해가서 하면서까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가 그 정도의 그 사활적 이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불구하고 그게 다행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있는 게 타협 아니죠. 적당한 긴장.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도 미군이 한반도에 있지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여전히 눈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참을 만하다.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일수록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에 특히 요즘 뭐 한미동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봐서는 오히려 미중 경쟁이 내지는 미국이 뭐 갑자기 미중 경쟁을 난 이제 안 할래 하고 아시아에서 난 그냥 관심 없고 빠질래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이 중요하고 아시아가 중요하다 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미동맹도 오히려 더 쉽게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맞물려 있는 거네요.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톱니바퀴 하나 빠질 수가 없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맞물리는 이 결속도가 세지는 거죠. 강도가. 더 촘촘하게.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고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건데 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남북이 평화 통일로 가는 걸 또 누군가는 원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접경에 주둔하는 뭔가 색채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통일이든 그냥 뭐 무력 통일이 됐던 그렇겠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이 그 어떤 누구 주도에 의한 통일이냐에 틀릴 수는 있죠. 네. 뭐 미국 입장에서야 만약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 혹시라도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안 일어나야 될 거고요. 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미중 이해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북이 대결 상태로 있는 게 좋으냐 했을 때 그건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남북이 당분간은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 이 관계를 그렇지만 그나마 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어 보는 필요는 여전히 더 있겠죠. 노력은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잘못하다가 전쟁이 하다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우발적인. 미중도 원치 않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북한도 원치 않고 우리도 저는 뭐 일반 국민 중에 뭐 전쟁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를 최대한 현 상황이 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보면 남북도 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미중도
오케이. 뭐 일단은 분리된 상태에서 그래도 사고 안 치고 양쪽이 잘 공생한다면 양쪽도 뭐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